안녕하세요. 새해 맞이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제 막 50줄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제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애틋한 인연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 인연으로 인해 저희 가족에게 닥쳤던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펜 아니 키보드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음으로써 제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감정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도 있고요. 그 특별한 인연의 시작은 제가 25 꽃다운 나이에 지금의 남편 지훈 씨를 만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보고 있었죠. 결혼 정년기라는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번 선을 보기는 했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 반쯤은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3살 위인 사촌 언니가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언니와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였는데 언니 말로는 남편이 정말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이지만 본인은 연하가 취향이 아니라며 제게 소개를 시켜준 것이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연하의 남자는 단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 만난 남편 김지훈 씨는 고작 연하라는 이유로 그를 남자로 보지 않았던 사촌 언니가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아니 어쩌면 막대한 손해를 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억지로 꾸민 듯한 멋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풍기는 댄디함이 있었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선한 눈매가 휘어지며 그려지는 반달 모양의 눈웃음은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힘이 있었죠. 매너 또한 훌륭했습니다. 의자를 빼주고 물을 따라주고 제가 길 안쪽으로 걸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들이 조금도 어색하거나 과장되지 않고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그의 세심함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제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혹은 잘 먹지 못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유심히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 만남에 자연스럽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지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을 스치듯 했는데 다음번 식사 자리에서는 제가 먹을 수 있는 생선 요리가 있는 곳으로 예약을 해두었더라고요. 또 돈가스나 스테이크처럼 직접 칼로 썰어야 하는 음식을 먹을 때면 말없이 제 앞으로 접시를 가져가 먹기 좋게 다 썰어서 다시 제 앞에 놓아주곤 했습니다. 옷에 음식이 조금이라도 묻으면 어디서 났는지 물티슈를 꺼내와 잽싸게 닦아주기도 했고요. 그런 그의 행동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몸에 익숙한 배려 같아서 저는 대충 감을 잡고 넌지시 물었죠. 지훈 씨, 혹시 여동생 있어요? 제 질문에 그는 살짝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이내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티 났어요, 사실은. 네, 맞아요. 고향에 9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여동생이 아니라 남동생이라는 말에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하도 이것저것 챙겨줘서 당연히 여동생일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혜민 씨를 제 동생 대하듯 했나 본데 혹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불편하긴요. 오히려 그런 세심함이 좋았어요. 동생분은 좋겠네요. 이렇게 자상한 형이 있어서 남편은 동생 이야기를 제게 처음 털어놓자마자 마치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내놓는 사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신나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정말이지 행복해 보였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늦둥이 동생을 얼마나 아끼고 예뻐하는지가 그의 반짝이는 눈빛과 들뜬 목소리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름은 지성이에요. 김지성. 올해 중학교 3학년인데 저랑 9살 차이죠.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태어났으니까요. 말로는 사춘기가 남들보다 늦게 와서
요즘 통형 말도 안 듣는다고 투덜거리지만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평소에는 진짜 착해요. 애가 어찌나 순하고 예의 바른지. 공부도 곧잘 해서 저번 기말고사에서는 반에서 3등 안에 들었다고 어머니한테 슬쩍 전해 들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동생 자랑 아닌 자랑을 한참 동안 늘어놓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남자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 가족을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라면 분명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토록 동생 지성군을 예뻐하는 이유를 저는 머지않아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직접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의 결혼이 양가의 축복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드디어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만나는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때 시댁 식구들은 저희보다 먼저 와 계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옆에는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소년이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했던 시동생 지성 군이었죠. 그날이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잘 갖춰 입고 온 모습이 조금은 의아해서 저는 나중에 남편에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성이 쟤 완전 웃겨. 혜민 씨한테 잘 보이겠다고 오늘 교복까지 쫙 빼입고 온 거야. 처음 형수님 될 사람 만나는 자리인데 그냥 평소처럼 후드티에 청바지 입고 만날 수는 없다고. 아침부터 혼자 부산 떨면서 교복 셔츠 각 맞춰서 다리고 바지 주름까지 세워서 입고 나왔대. 귀엽지형의 장난스러운 폭로의 지성군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형을 향해 작게 형하고 소리치며 성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풋풋하던지 저는 평생 외동딸로 자라면서 형제자매가 있는 친구들을 늘 부러워했거든요. 특히 저렇게 서로 아끼고 챙겨주는 형제에는 제게는 없는 그림이라 더욱더 예뻐 보였습니다. 교복을 갖춰 입은 비밀 아닌 비밀이 탄로난 시동생은 그 후 식사 자리 내내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밥을 먹더군요. 가끔 제가 말을 걸면 겨우 네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 중이셨는데 남편에게 듣기로는 굉장히 엄격하고 원칙을 중시하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남편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어딘가 모르게 각이 잡혀 보일 정도로 예의 바르고 반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그런 시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타고난 성격 자체가 워낙 내성적이고 숫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낯가림도 심한 편이었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 후 서울에 신혼집을 꾸렸고 시댁은 지방이었기 때문에 시동생 지성군과는 주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에 2번 명절에 시동생을 만날 때마다 저는 마치 쿠폰 도장을 모으는 것처럼 소소한 재미를 느끼곤 했습니다. 바로 낯가림 심하고 숫기 없던 시동생이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저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었죠. 처음 몇 번의 만남에서는 정말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고개를 숙여버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으로서 그리고 형수로서 제가 먼저 천천히 다가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의 생일이면 문화상품권 몇 장을 남편을 통해 시댁으로 보내주기도 하고 남편에게서 지성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더니 키가 10cm나 컸다더라 라는 말을 들으면 운동화나 새 옷 같은 걸 사서 보내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뭐니 해도 선물 공세가 제일 잘 먹히니까요. 제 그런 꾸준한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이 약이었을까요?
시동생은 아주 조금씩 정말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속도로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명절에 시댁에 가면 제 옆에 먼저 와서 슬그머니 앉기도 하고 제가 묻는 말에 제법 길게 대답을 하기도 했죠. 수줍음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저를 피하거나 어려워하는 기색은 많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제게는 어찌나 기쁘고 감사하던지요. 마치 경계심 많은 길고양이에게 매일같이 먹이를 주며 천천히 다가가 마침내 그 마음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뿌듯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제게 아주 특별한 시동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저와 남편 사이에는 어느덧 남편의 짙은 눈썹과 제 오똑한 코를 반반씩 닮은 아들 승호가 태어나 세 식구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중학생이던 시동생 지성군은 늠름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명절이나 방학 때 가끔씩 만나는 짧은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살뜰히 챙기며 돈독한 정을 쌓아가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수줍음 많고 말수 적은 그 아이가 혹여나 불편해할까 싶어 늘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지성군 역시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제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덧 처음 만났을 때는 교복 입은 앳된 중학생이었던 시동생이 훌쩍 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지성군은 평소 성실하게 공부해온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온 가족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특히 남편은 하나뿐인 동생이 대견하다며 입이 귀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시동생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저와 남편도 만사를 제쳐두고 남편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졸업식은 시골 학교답게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행사보다도 감동적이었죠. 교복을 벗고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시동생의 얼굴에는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듯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우리 가족은 시동생이 평소 가장 좋아하던 동네 초밥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지성군의 대학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창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문득 남편이 시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지성이도 서울에서 학교 다니려면 자취해야 할 텐데 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남편의 질문에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계획이 있다는 듯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서 지성이 학교 근처에 있는 고시원들을 좀 둘러보고 오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방도 많고 새로 올린 건물들도 꽤 있더구나. 어디가 시설이 괜찮은지 직접 가서 봐야지. 고시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시댁 형편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평생 교직에 몸담으시며 청렴하게 살아오셨고 시어머니 역시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오셨지만 서울의 번듯한 원룸 하나 턱 얻어줄 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래도 고시원이라니요. 앞으로 4년 혹은 그 이상을 다녀야 할 대학교 생활의 보금자리가 고작 그 손바닥만 한 방이란 말인가요? 화장실도 부엌도 수십 명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써야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성이가 지낼 모습을 상상하니 속이 갑갑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남들 다 하는 대학 생활의 낭만은커녕 제대로 된 휴식조차 취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부모님도 심지어 당사자인 시동생조차 당장 서울에 원룸이라도 얻을 형편이 못 되니 어쩔 수 없다는 듯 그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성군은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가는 실망감과 불안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역시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을 뿐 고시원 생활이 결코 달갑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그날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남편과 시댁에서 하룻밤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고시원이 최선일까? 내가 지성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방에서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 말이에요. 아무래도 지성이 고시원에서 지내는 거 영 마음에 걸려요. 당신도 알잖아요. 걔가 얼마나 내성적이고 예민한지. 그런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남편은 제 말에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낮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사실 그게 마음에 걸리긴 해. 하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편이 어려우신데 어쩌겠어. 지성이도 다 이해할 거야. 물론 이해하겠죠. 하지만 이해하는 거랑 괜찮은 거랑은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지성이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우리가 뭘 어떻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거 어때요? 우리 집 방 3개잖아요. 승호방이랑 우리 부부 침실 빼고도 방 하나 비어있고 그 방 정리해서 지성이 쓰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동네가 지성이 다닐 대학교랑 그렇게 멀지도 않잖아요. 지하철 타면 금방이고. 제 갑작스러운 제안에 남편은 적잖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지성이를 우리 집에 당신 괜찮겠어. 아무리 시동생이라지만 그래도 다 큰 남자가 한 집에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당신 불편할 수도 있고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성이가 어떤 애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예의 바르고 남한테 패 끼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지성이가 내 친동생 같아요. 걔가 힘들게 고생하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진심 어린 말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나는 괜찮아. 오히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맙네. 지성이한테도 분명 큰 힘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가기 전 저는 시부모님께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제 의견에 힘을 실어주었고요. 예상대로 시부모님께서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아니다, 혜민아. 내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요즘 고시원 시설 좋은 곳도 많다고 하더라. 방 안에 화장실 딸린 곳도 있고 밥도 다 챙겨주는 곳도 있다던데. 우리가 잘 알아보고 괜찮은 곳으로 구해주면 된다.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그런 폐를 끼칠 수는 없다며 손사래까지 치셨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저희 도움까지 받는 것은 당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눈치셨죠. 저는 그런 시아버지께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무리 시설 좋은 고시원이라고 해도 어디 집만 하겠어요. 지성이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에 갔는데요. 그런데 괜히 사는 환경 때문에 아이가 주눅들거나 우울해져서 학업 성취도라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제가 삼시세끼 매일같이 진수성찬 차려준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도련님만 괜찮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들어와서 같이 살아도 괜찮은데. 도련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시동생에게 직접 의견을 물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성군에게로 향했죠. 지성군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만 내심 고시원에 가는 것이 썩 달갑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쩌면 그 역시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싶었지만 염치 없어 참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지성군은 마침내 저희 집으로 들어와 대학교를 다니기로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정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시동생이 저희 집으로 짐을 다 옮기기 전 남편과 저는 주말 내내 비어있던 작은 방을 정리하고 시동생이 쓸 가구들을 새로 들여놓았습니다. 책상과 침대 작은 옷장과 책꽂이까지. 최대한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시동생이 이곳을 잠시 머무는 하숙집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집처럼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랐으니까요. 괜히 저희 눈치 보면서 본인 스스로를 객식구처럼 느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드디어 시동생이 저희 집에 입주하는 날, 조촐한 환영 파티도 열어주었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어색하고 서먹했지만 그래도 한 지붕 아래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생긴다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과의 동거 생활은 생각처럼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시동생은 조금이라도 집안일에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어떻게든 보답을 하려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틈틈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생활비에 보탰으라며 제게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지성군은 또는 완강하게 하게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려고 했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김지성, 너 지금 형을 뭘로 보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형이 너한테 이런 돈까지 받을 정도로 능력이 없어 보이냐? 너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들어간 대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 노는 게 네가 할 일이야. 알겠어. 형의 불호령에 지성군은 그제야 멋쩍은 표정으로 봉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지성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직접 전하는 것은 남편이 절대 받지 않을 것을 아니까 이제는 직접 마트에 가서 음식 재료나 생활용품 같은 것을 잔뜩 장봐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쟤도 저렇게 해야 본인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 라며 쓴웃음을 지었죠. 저 역시 그런 시동생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서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은 아주 조금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우리 집의 새로운 구성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지성군이 우리 집에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 처음의 어색함과 서먹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벽 같은 것이 존재하는 듯 했다. 지성군은 여전히 나를 형수님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대했고 나는 그런 그 아이가 혹여나 불편해할까 싶어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우리는 분명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이었지만 때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사이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성군은 우리 가족에게 특히 내 아들 승회에게는 더없이 좋은 삼촌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승호의 양치 습관이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양치하는 것을 싫어했던 승호는 매일 밤 자기 전이면 칫솔을 든 나와 남편을 상대로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했다. 달콤한 초코맛 딸기맛 치약도 소용없었고 아무리 달래고 협박해도 막무가내였죠. 그런데 그런 승호가 지성군의 기발한 제안 하나로 하루아침에 모범적인 양치 어린이가 된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양치 문제로 승호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지성군이 승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다. 승호야, 삼촌이랑 약속 하나 할까? 승호가 앞으로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밥 먹고 나서 바로바로 양치질을 깨끗하게 하면 한 달 뒤에 삼촌이 문구점에 가서 승호가 원하는 장난감 뭐든지 다 사줄게. 제일 크고 제일 멋있는 걸로. 그 말에 승호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동안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넘어오지 않던 녀석이 지성 삼촌의 장난감 약속에는 단번에 넘어간 것이다. 그날부터 승호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밥만 먹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 열심히 양치질을 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지성군은 약속대로 승호의 손을 잡고 동네에서 가장 큰 문방구에 가서 승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변신 로봇을 사주었다. 그건 단순히 조카에게 장난감을 사주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지성군은 그 일을 계기로 승호에게 약속을 지키는 멋진 삼촌으로 확실하게 각인되었고, 승호는 그 후로도 별다른 잔소리 없이 스스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시동생은 알게 모르게 우리 집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지성군은 우리 부부, 특히 나를 어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한 번은 남편이 내게 조금은 서운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지성이가 학교 끝나고 동기들이랑 술이라도 한잔하면 웬만해서는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 그저께도 술 먹고 늦는다더니 결국 동기 자취방에서 자고 들어왔잖아. 괜히 술 먹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한테, 특히 당신한테 민폐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형이 동생 술주정 좀 받아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우리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좀 그렇네.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나 역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같은 집에 산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그렇게까지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어쩌면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인 남편이나 아직 어린 조카 승호보다는 아무래도 형수인 내가 가장 어렵고 불편한 존재일 테니까. 몇 년 동안 가족으로 함께 살았지만 그래도 형수는 형수일 뿐 아직 그 아이에게 나는 편안한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건가 싶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기도 했다. 아직 그 마음의 벽이 허물어질 타이밍이 오지 않은 것일 뿐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저녁 준비도 겨우 마치고 뜨끈한 물에 샤워를 한 후 감기약을 먹고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남편과 시동생에게는 알아서 저녁을 챙겨 먹으라고 미리 일러두었기에 별다른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 같다. 그렇게 땀을 쭉 빼면서 얼마나 잤을까. 한밤중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음과 함께 저절로 눈이 떠졌다. 옆을 보니 남편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살짝 열린 방문 틈새로 거실 쪽에서 아주 미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고 무언가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소리도 간간히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뭐지? 혹시 도둑이라도 들었나? 하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하는 마음도 들었다. 푹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몸은 한결 개운했지만 여전히 머리는 멍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실은 놀라울 정도로 말끔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다. 승호가 늘 어질러 놓던 장난감이며 책들도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발에 걸리는 것 하나 없이 깨끗했다. 어안이 벙벙한 채로 물소리가 들려오는 근원지를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주방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그곳에는 묵묵히 뒤돌아선 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시동생의 등이 보였다. 도련님, 이 시간에 뭐해요? 내 목소리에 화들짝 놀란 시동생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형수님 깨셨어요. 혹시 저 때문에 깨신 거예요?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좀 컸나 봐요. 죄송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혹시 거실도
도련님이 치운 거예요. 시동생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네 뭐, 별로 할 것도 없었어요. 승호가 바닥에 어질러 놓은 장난감하고 책들만 좀 치웠고 걸레질 한번 했는데요 뭘. 도련님,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내일 학교도 가야 하잖아요. 과제도 많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같이 사는데 저도 해야죠. 제가 먹은 그릇도 있고 저도 거실 쓰는데요. 형수님은 가끔 제가 아직도 중학생으로 보이시나 봐요. 걱정 마세요. 집안일이 학교 공부에 지장 갈 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니까요.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 것은 내 착각일까? 아, 그러고 보니 형수님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그냥 주무셨잖아요. 제가 아까 편의점 가서 즉석죽 사다 놓은 거 있는데 그거라도 좀 데워드릴까요? 그 순간 나는 뭔가에 이끌리듯 충동적으로 말을 내뱉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이 어색한 벽을 허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그럼 죽은 됐고요. 혹시 라면이나 하나 끓여줄 수 있어요. 왜 저번에 도련님 친구들하고 놀러 갈 때마다 라면 당번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잘 끓인다고 소문났던데. 그 소문난 라면 나도 한번 먹어보게요. 내 뜬금없는 제안에 시동생은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이내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바로 라면 끓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정말 그의 라면 끓이는 솜씨는 예사롭지 않았다. 대파와 다진 마늘을 기름에 살짝 볶아 향을 내고 거기에 물을 부은 뒤 콩나물과 청경채 그리고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송송 썰어 넣어 국물을 우려냈다. 면이 익는 동안 주방 가득 퍼지는 칼칼하고 시원한 라면 냄새는 일단 후각부터 사로잡아 당장이라도 소주 한 잔을 부르는 듯했다. 시동생이 정성껏 끓인 라면을 식탁 위에 올려놓을 때 나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다. 형수님, 아직 몸도 안 좋으신데 술 괜찮으시겠어요? 시동생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아까 땀 쭉 빼고 푹 자고 일어났더니 한결 개운해졌어요. 도련님이 끓여준 이 맛있는 라면이랑 소주 한 잔 딱 마시면 훨씬 더 개운해질 것 같은데요. 도련님도 같이 한 잔 할래요. 그러고 보니까 도련님 주민등록증 나온 지가 언젠데 우리가 같이 술 한번 마셔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내 말에 시동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빼지 않고 싱크대 쪽에서 소주잔 2개를 들고 나왔다. 그렇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시동생과 식탁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칼칼하면서도 시원한 라면 국물보다 내 속을 더 개운하게 만들어주는 안주는 바로 시동생과 술 기운을 빌려 그동안 차마 나누지 못했던 진솔한 대화들이었다. 어쩌면 그날 밤 그 작은 부엌에서 우리가 함께 마셨던 것은 단순한 소주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열어주는 신비한 묘약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여기까지가 총 3입니다. 다음 총 3를 작성하기 전에 사용자님의 지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비밀 이야기를 꺼내놓는 아이들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고 떠들었다. 시동생 지성군은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평소에는 좀처럼 하지 않던 자신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꿈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과 가족에 대한 애정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 보였다. 형수님, 저는요, 사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나중에 돈 많이 벌면요, 우리 가족들 전부 다 제가 버는 돈으로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제 제일 큰 꿈이에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마치 쑥스럽다는 듯 희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직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형처럼 의사가 되기에는 제가 피를 잘 못 보고 변호사가 되기에는 말주변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요. 그냥 막연하게 제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어요. 아주 작은 가게라도 좋으니까 제 손으로 직접 일궈서 성공시켜보고 싶어요. 그리고는 정말 뜬금없다는 듯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진짜 막연한 꿈인데요. 나중에 정말로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되면요. 넓은 땅을 사서 거기에 3층짜리 예쁜 전원주택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1층에는 부모님 모시고 2층에는 형이랑 형수님이랑 승호 살고 3층은 제가 쓰고 그렇게 다 같이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사는 거예요. 물론 형수님 방은 제일 전망 좋고 햇볕 잘 드는 곳으로 드릴게요. 약속. 그의 엉뚱하면서도 따뜻한 꿈 이야기에 나는 그만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콧등이 시큰해지는 감동이 함께 묻어 있었다. 이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아이가 또 있을까? 아, 나 좀 봐. 저 정말 형수님이 많이 편해졌나 봐요. 예전 같으면 이런 뻘소리 절대 못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사실 저는요, 늘 형보다는 누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형한테는 비밀이에요. 그 양반 보기보다 엄청 잘 삐져요. 시동생은 그렇게 말하며 아이처럼 해맑게 웃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며 대답했다. 맞아요. 진짜 잘 삐지죠. 손 많이 가게. 그래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그리고 도련님, 나는 도련님이 내 친동생 같아서 정말 좋아요. 그날 밤 라면 한 그릇과 소주 몇 잔을 사이에 두고 나눈 우리의 대화는 단순한 술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고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았다. 결혼하고 거의 5년 만에 나는 비로소 시동생과 스스럼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것이다. 그 후로 내가 남편과 다투기라도 하면 제일 먼저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이 시동생이 되었고, 시동생이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 그의 연애 코치가 되어준 사람도 바로 나였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지성군은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남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국방의 의무도 늠름하게 마쳤다. 제대 후에는 본인이 원하던 분야의 경험과 경력을 쌓기 위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는 거의 모든 월급을 가족들을 위해 사용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 되는 큰돈은 고향에 계신 시부모님께 송금해 드렸고, 남편에게는 현금 20만 원이 든 새 지갑을, 그리고 내게는 평소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브랜드의 향수와 함께 고급 화장품 세트를 선물했다. 물론 조카 승우에게는 당시 새로 출시된 최신형 게임기를 안겨주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시동생은 그렇게 자신이 받은 것에 몇 배로 마음을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절대로 오로지 본인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와 남편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의 도움과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상기시켜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마음가짐은 몇 년 후 그가 대기업을 퇴사하고 본격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지성군은 회사에서 몇 년간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후 대학 시절부터 절친했던 선배와 함께 IT 관련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처음에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바닥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그 선배가 살던 작은 오피스텔 한 구석을 사무실 삼아 그곳에서 몇 달 동안 밤낮 없이 먹고 자며 일에만 매달렸다고 하니 우리 역시 한동안 시동생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날이 더 많았다. 정말이지
평범한 일상생활은 모두 다 포기하고 오로지 일에만 미쳐 살았던 것 같았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의 그런 피난은, 노력과 고생은 마침내 엄청난 결실을 미래로 메꿔야 말았다. 처음에는 단둘이서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점차 입소문을 타고 성장하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직원 수가 서너 명으로 늘어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번듯하지는 않아도 주거 공간과는 분리된 정식 사무실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 수가 10명을 훌쩍 넘기게 되었다. 시동생은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우리 집을 떠나 회사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어 본격적인 자취 생활을 시작했고, 우리 부부 역시 그의 초대에 새로 얻은 사무실에 방문해 본 적이 있었다. 시동생이 처음 내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막연하다라고 표현했던 그 꿈이 이제는 번듯한 사무실에 열댓 명의 직원들을 둔 어엿한 현실로 실현된 것을 보니 나까지 현실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시동생의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리며 승승장구했다. 그의 사업이 어느 정도로 성공했느냐 하면, 우리 아들 승호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우리가 살던 빌라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저기 발품을 팔며 새로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시동생이 남편에게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네더라고 했다. 이사갈 때 보태쓰라면서 말이다. 그 봉투 안에는 놀랍게도 현금 2천만 원이 아니라 자그마치 2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다. 나와 남편은 그 엄청난 액수에 너무나 놀라서 당연히 거절했다. 아무리 동생이 성공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겠냐고, 네가 피땀 흘려번 돈인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극구 사양했다. 그런데 시동생은 오히려 본인이 더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하더란다. 형이 이 정도도 나한테 도움 안 받으면 그건 정말 나 무시하는 거야. 나 이제 예전에 교복 입고 형수님한테 용돈이나 받던 그런 어린애 아니야. 나 우리 가족한테 이 정도 돈 아무렇지도 않게 줄 수 있을 만큼 성공했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 성공한 게 누구 덕분인지 똑똑히 기억할 정도의 머리는 있어. 형이랑 형수님이 그때 나 받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었을지 장담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내가 예전에 형이랑 형수님한테 받았던 그 고마움을 갚는 것뿐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갚을 거고. 그러니까 제발 내 성에 무시하지 말고 내 은인 같은 우리 형수님이랑 승호 데리고 조금 더 넓고 좋은 집으로 이사가서 편하게 살아. 승호도 이제 곧 고등학교 가야 하는데 동네 분위기도 얼마나 중요한데, 그 말을 듣고도 차마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버틸 수는 없었다. 그 돈은 단순한 고마움의 표시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시동생이 성공한 사회인이자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당당하게 보이고 싶었던 일종의 자존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동생의 아낌없는 도움 덕분에 우리는 다행히 학군 좋고 살기 좋은 동네의 아파트를 약간의 대출을 끼고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시동생은 정말 우리에게 2억 원이라는 거금을 아무렇지도 않게 턱 내놓고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시키며 성공 가도를 달렸다. 그의 따뜻한 마음과 변치 않는 의리는 그가 이룬 사업적 성공보다도 우리를 더욱더 감동하게 만들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줍음 많던 교복 소녀는 어느새 이렇게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어른으로, 그리고 우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다. 시동생 지성군은 그야말로 완벽에 가까운 남자였다. 훤칠한 외모의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고 반듯한 성품까지. 아주 굳이 흠을 하나 찾아내자면 40이 넘어서까지 혼자였다는 점일까. 물론 그에게도 이유는 있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전체를 오롯이 자신의 회사에 쏟아부었으니 연애는커녕 누군가를 만나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그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은 아니었다. 언제나 입버릇처럼 나도 형처럼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단란한 가정 꾸리고 싶다고 말했고, 더 나이 들기 전에 장가가서 아들, 딸 구별 말고 꼭 2명은 낳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곤 했다. 심지어 가끔은 나와 남편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부탁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지성군이 일을 제외하고 사적으로 밖으로 나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는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었다. 주말이면 을에 우리 집에 놀러와 함께 저녁을 먹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을 본인의 집으로 초대해 이런저런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는 것이 그의 소소한 낙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장난 반 진담 반으로 핀잔을 주곤 했다. 도련님, 대체 언제까지 저한테 도련님 소리 들으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50 되기 전에는 서방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말까지 이렇게 형이랑 형수랑 놀고 있으니 팔제 여자가 있으려고 해도 생길 틈이 없잖아요. 좀 나가서 또래 아가씨들이랑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러면 시동생은 특유의 사람 좋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렇게 대꾸하곤 했다. 에이, 형수님도 참. 이러다가 저 정말 할아버지 돼서도 도련님 소리 듣겠어요. 저보다 우리 승호가 먼저 장가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하하. 다행히도 시동생은 우리 아들 승호보다는 일찍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게 정말 다행이었는지는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에 그 답이 있을 것이다. 시동생이 40을 간 넘긴 어느 날, 평소와 달리 조금은 상기된 표정으로 우리 부부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고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그 말에 나와 남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드디어 우리 도련님도 짝을 만났구나. 이제 저 외로운 노총각 신세도 끝이구나 싶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며칠 후 시동생은 자신의 여자친구 서예린이라는 아가씨를 우리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다. 첫인상은 그야말로 눈부시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렸다. 160빈 침필함 후반에 늘씬한 키의 모델처럼 완벽한 몸매, 그리고 무엇보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 싱그럽고 예쁜 사람이었다. 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은가?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게 되는 그런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어딘가 얼굴이 낯익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한참을 어디서 봤더라 하고 기억을 더듬던 나는 예린 씨가 건네준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서야 아 하고 무릎을 쳤다. 그녀의 직업은 TV 광고 모델이었는데 주로 케이블 채널의 홈쇼핑 모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심지어 예전에 내가 혹해서 지름신을 영접했던 어느 브랜드의 자켓 광고 모델이 바로 그녀였던 것이다. 어머나, 세상에 제가 이 재킷 광고 보고 너무 예뻐서 바로 주문했었는데 그 모델분이 예린 씨였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내 호들갑에 예린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하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와,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방송 물먹은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치 연예인이라도 보는 듯 신기하기도 했고 또 싹싹하고 부침성 좋은 성격에 외모와 능력까지 다 갖춘 듯한 예린 씨를 보니 우리 시동생이 드디어 제 짝을 제대로 만났구나 하는 생각에 그저 흐뭇하기만 했다. 지성군 역시 그런 예린 씨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듯 그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주 미세하게 좋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때는 그냥 내 기분 탓이겠거니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모든 불행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작은 전조였는지도 모르겠다. 그것은 바로 예린 씨가 대화 중간중간 아주 교묘하게 자신만의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아무리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을 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여기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넘어오게 하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묘한 거리감. 혹은 지독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에서 비롯되는 방어기제 같은 것. 하지만 뭐 이제 막 알아가는 사이였고 사람마다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법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 불행하게도 그때 내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치부했던 그 감상은 머지않아 우리 가족에게 닥쳐올 엄청난 대형 사고의 전조 단계였음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동생과 예린 씨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시동생은 결혼 후 예린 씨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원래는 우리 집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어서 얼굴도 종종 보고 식사도 함께 하곤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 조금은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다. 시동생은 워낙 일이 바쁜 사람이었고 예린 씨 역시 모델 활동으로 바빴기에 결혼 후에는 주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만큼 오랜만에 얼굴을 보면 더 애틋하고 반가웠다. 동서 예린 씨는 시부모님과 나에게 참 싹싹하게 잘 다가왔고 이것저것 궁금한 것도 많고 무슨 일을 하든 본인이 먼저 나서서 거들려고 하는 등 흠잡을 데 없는 며느리이자 동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결혼 후 시동생의 얼굴이 눈에 띄게 확 피어서 나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던 시동생 부부에게도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어쩐지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었다. 물론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바는 아니었고 당연히 부부 두 사람의 일이었지만 결혼 전부터 시동생이 신혼집 인테리어를 할 때 다른 방들보다 아이 방을 가장 먼저 꾸밀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원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나 역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신혼집 계약금보다 아이 침대값을 먼저 치렀다는 우스갯소리까지 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루는 남편이 시동생에게 조심스럽게 어째 요즘 좋은 소식 안 들려오냐라고 물으니 시동생이 정말이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란다. 안 그래도 형 우리가 시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몇 년째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나도 좀 불안하네. 아무래도 내가 나이가 좀 있어서 혹시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만약 그렇다면 예린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하지? 예린이도 나만큼이나 아이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그 말을 전해 듣는데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늘 자신감 넘치고 긍정적이던 시동생이 저렇게까지 풀이 죽어있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저와 남편은 시동생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요즘은 의학기술이 좋아서 시험관 시술도 있고 정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얼마든지 치료도 가능하다고 그러니 동서와 잘 의논한 후에 천천히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동서 예린 씨 역시 시동생만큼이나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말이다. 시동생 지성군이 결혼 후 4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자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시부모님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셨다. 특히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은 바로 시동생 자신이었다. 그는 형인 남편에게 혹시 내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예린이도 나만큼 아이를 원하는데 나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거라면 정말 미안해서 어떡하지라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런 시동생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내 마음 역시 편치 않았다. 동서 예린 씨 역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분명 속으로는 적잖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터였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러 시동생의 생일이 돌아왔다. 그의 생일은 주말과 겹쳐 있었고 시동생은 며칠 전부터 우리 가족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기다릴 테니 조카 승호와 함께 꼭 와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 시동생을 위해 나는 남편과 함께 고급 스포츠 브랜드 매장에 들러 편안한 운동복 몇 벌을 선물로 준비했다. 생일 당일 약속 시간에 맞춰 시동생의 집에 도착하니 요리를 좋아하는 시동생은 정말이지 식탁 가득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감바스 알 아히오부터 시작해서 신선한 해산물, 샐러드 크림 파스타, 그리고 그가 특별히 아껴두었다는 와인까지.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동서 예린 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의아해하는 우리에게 시동생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아, 예린이는 오늘 점심때 장모님하고 같이 케이크에 촛불 켜고 생일 축하 먼저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잠깐 친정에 좀 가봐야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갔고요. 저녁 식사 전에는 돌아올 거예요. 뭔지 모르게 살짝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시동생이 차려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까지도 동서는 돌아오지 않았고 시동생은 연신 시계를 보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고 있을 때쯤 나는 물컵이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했다. 그런데 살림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인덕션 레인지 겉면에 두껍게 기름때가 코팅될 정도로 쌓이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주방 안쪽으로 들어서자마자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그 흐름과 기름때로 얼룩덜룩한 인덕션 주변이었다. 심지어 어떤 부분은 음식물이 눌어붙어 착색까지 되어 있었다. 순간 주방 청소를 오랫동안 안 했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려는데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점심에 시동생과 함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붙였다면 당연히 먹다 남은 케이크가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냉장고 안은 물론이고 주방 그 어디에서도 케이크 상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음속의 불편한 생각은 좀처럼 작아질 줄 모르고 점점 더 짙어져만 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에 화룡점정을 찍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치는데 방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본 나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 방은 동서 예린 씨의 드레스룸으로 보이는 공간이었는데 방금 좀도둑이라도 한바탕 휩쓸고 지나갔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처참하게 어질러져 있었던 것이다. 옷가지들은 아무렇게나 바닥과 침대 위에 던져져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온갖 화장품들이 뚜껑도 닫히지 않은 채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시동생과 몇 년 동안 함께 살면서 그의 생활 패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엄격하신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군대에 가기 전부터 늘 정리정돈이 몸에 배어있는 깔끔하다 못해 결벽증에 가까운 스타일이었다. 그렇다면 필시 이 방을 이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은 동서 예린 씨일 터였다. 정신이 번쩍 드는 듯한 얼굴로 그 너저분한 방 안을 둘러보다가 뒤돌아서려는데 바로 그때 드레스룸 구석에 놓인 가득 찬 쓰레기통 아래쪽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아주 작은 핑크색으로 보이는 포장지 조각. 그것은 나 역시 과거에 몇 번 사용해 본 적이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건이었다. 바로 피임약이었다. 24알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포장이 완전히 텅 빈 채로 쓰레기통 아래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던 것이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쓰레기통 맨 위에 있다가 떨어진 것일 테니 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동서가 꽤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최근까지도 꾸준히 피임약을 복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아이를 그토록 간절히 원한다던 시동생의 아내가 남편 몰래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니.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빈 약통을 집어들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시동생의 생일 파티를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다.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속은 천갈래 만갈래로 복잡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나는 좀처럼 그 충격적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나는 동서 예린 씨와 단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내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그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며칠 후 나는 예린 씨에게 연락해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청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내 제안을 수락했고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어색한 안부 인사가 오고 간 후 나는 최대한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동서, 내가 오늘 동서한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말에 예린 씨는 살짝 긴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형님. 무슨 말씀이신데요? 편하게 하세요. 내가 얼마 전에 서방님 생일 때 동서 집에 갔다가 우연히 뭘 좀 봤어요. 동서방 쓰레기통 근처에 떨어져 있는 피임약 빈 통을요. 내 말에 예린 씨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가시는 듯 했지만 그녀는 금세 평정심을 되찾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아, 그거요, 형님. 혹시 그것 때문에 걱정하셨어요?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의아했어요. 임신 문제야 당연히 부부 두 사람의 일이고 제3자가 함부로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하지만 동서도 알잖아요. 우리 서방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아이를 원하는지. 그런데 몇 년째 아이가 안 생기니까 혹시 본인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엄청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동서한테도 늘 미안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동서가 혹시라도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그동안 약을 복용한 거라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서방님한테 털어놓고 제대로 상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이대로 계속 서방님이 본인 탓만 하면서 괴로워하게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내 진심 어린 말에 예린 씨는 잠시 눈을 내리깔고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는 이내 기다렸다는 듯 아주 그럴듯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유, 우리 형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구나. 사실은요, 형님. 이번 달에 제가 약을 먹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회사에서 아주 좋은 광고 제의가 하나 들어왔는데 그게 촬영이 한 6개월 정도 후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모델이다 보니까 만약 지금 덜컥 아이가 생겨버리면 그 광고는 물거품이 되는 거라서요. 저도 우리 그이가 아이를 얼마나 원하는지 잘 아니까 지금은 당장 때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실망할까봐 걱정돼서 차마 말을 못했던 거지. 절대로 다른 나쁜 생각은 없었어요. 형님 정말이에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처럼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형님. 이 광고 촬영만 무사히 끝나면 저 정말로 그이랑 같이 병원도 가보고 본격적으로 아이 가질 준비할 거예요. 저도 우리 그이 닮은 예쁜 아기 빨리 갖고 싶다고요. 우리 형님이 어린 서방님 생각하시는 마음 제가 왜 모르겠어요.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동서 예린 씨의 말은 너무나 논리정연했고 그녀의 표정 연기 또한 완벽에 가까웠다. 모델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생각하면 그녀의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개운치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과연 그녀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의심을 지우려 노력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것일 수도 있고 괜한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시동생 지성군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나는 일단 그녀의 말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래요, 동서. 나도 동서 사정 다 이해해요. 모델이라는 직업이 몸매 관리도 중요하고 또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하는 것도 맞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는 서방님하고 좀 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상의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요. 알겠죠, 네 형님. 꼭 그럴게요.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예린 씨는 그제야 안심한 듯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척하며 일단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은 채 더 큰 화마가 되어 모든 것을 삼켜버릴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동서 예린 씨의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척하며 한 걸음 물러선 후 나는 한동안 그녀에 대한 의심을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어쩌면 정말 내가 예민하게 군 것일 수도 있고 그녀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일이 있고 나서 정확히 반년쯤 후 동서는 우리 가족에게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그 광고 촬영건이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그 소식을 들은 시동생 지성군은 그야말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다. 그가 처음으로 대형 사업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보다도 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다. 평소 퇴근 시간이 저녁 7시는 훌쩍 넘기던 사람이 동서가 임신한 후부터는 칼같이 오후 5시면 퇴근 도장을 찍고 집으로 달려가 혼자서 집안일을 싹 다 해치우고 남은 시간에는 동서의 수발을 들면서 못다한 회사 업무를 집에서 처리할 정도였다. 시도 때도 없이 내게 전화를 걸어 내가 임신했을 때 뭐가 제일 먹고 싶었는지, 임신 중에는 어떤 음식을 절대적으로 멀리 해야 하는지, 임신 주수별로 산모의 기분 변화는 어떤지 등등 예비 아빠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물어보고 메모해갔다. 시동생은 매일같이 아들이면 축구선수 시켜야지, 아니 딸이면 더 좋겠다. 예린이 닮아서 엄청 예쁘겠지, 아니 그래도 아들이 낫나 하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성별을 두고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임산부보다도 더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기도 했다. 그렇게 그는 태어날 아이를 위해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서가 임신 26주 정도 되었을 무렵 시동생에게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생겼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계약건이라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임신한 아내를 두고 집을 비우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며 몇 번이나 출장을 미루다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회사 측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떠나기로 한 것이다. 떠나기 전날까지도 그는 내게 혹시 시간이 된다면 한 번씩 집에 들러 예린이 상태 좀 봐달라고 간곡히 부탁까지 하고 나서야 겨우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렇게 임신한 동서와 뱃속의 아이를 끝까지 걱정하며 떠난 시동생은 차마 본인 자신의 안위까지는 걱정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시동생이 출장을 떠나고 정확히 이틀 후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내게 동서로부터 울음이 잔뜩 섞인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흐엉, 형님 어떡해요? 그이가 사고가 났대요. 지금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술 중이라고. 흐어엉. 동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거의 통곡을 했다. 나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무슨 말이냐고 정신 차리고 똑바로 말해보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우리 부부는 그 길로 동서가 알려준 병원 응급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응급실 앞 복도는 잔뜩 부푼 배를 힘겹게 감싸 안은 채 울고 있는 동서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와락 매달리며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형님, 우리 그이 잘못되면 저 어떡해요? 저랑 뱃속의 하늘이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에 휩싸여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진 동서를 보면서 나 역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토록 든든하고 강철 같았던 형이었던 남편도 하나뿐인 동생의 생사가 오가는 절체절명의 상황 앞에서 결국 수술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초췌한 모습으로 걸어 나왔다. 시동생은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와 골반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몇 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아야 했고 다행히 수술 자체는 무사히 끝났지만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경과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수술은 잘 되었다고 했지만 의식이 좀처럼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에 나와 다른 가족들은 한시도 안심할 수가 없었다. 시부모님은 연락을 받자마자 시골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셨고 병원 한 구석에서 아들의 이름만 부르며 통곡하셨다. 동서는 매일같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동생의 병실을 지키려 애썼다. 그런 동서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헌신적인 아내 그 자체였다. 나 역시 그런 동서를 돕기 위해 그리고 시동생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자주 병실을 찾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잠든 것처럼 누워있는 시동생의 손을 잡고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동서를 보면서 저것이 바로 지극한 부부의 사랑이겠거니 하고 순진하게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는 것을 이 세상 그 누가 감히 알아챌 수 있었겠는가. 그날은 내가 동서와 병간호 교대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와 다른 날보다 한두 시간 정도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동서에게 뭐 마실 것이나 간단히 먹을 거리라도 사다 줄까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라는 안내음만 흘러나왔다.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시동생이 입원해 있는 인실 병실로 향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병실 안에는 시동생 혼자 덩그러니 누워 있었고 동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마침 담당 간호사분이 들어와 보호자를 찾았다. 시동생의 상태에 대해 전달할 말이 있는 듯했다. 내가 들어도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아내인 동서가 직접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나는 다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전화기는 통화 중이었다. 대체 누구와 그렇게 오랫동안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일단 간호사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실을 나와 동서를 찾아 나섰다. 화장실에 갔나 싶어 들러보고 혹시 환자복이라도 새로 받으러 갔나 싶어 복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였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정말이지 고막이 찢어질 것처럼 날카롭고 방정맞은 여자의 웃음소리가 저쪽 비상구 계단 쪽에서 요란하게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아니 그 어떤 상황이었더라도 나는 그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행여 동서 예린 씨의 목소리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토록 슬픔에 잠겨 남편 곁을 지키던 그녀가 아니었던가. 하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불길하기 짝이 없는 어떤 강렬한 예감에 휩싸였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비상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한층 위로 올라간 뒤 비상구 문을 아주 살며시 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다. 한층 아래쪽 계단참 벽에 기대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동서 예린 씨의 정수리가 얼핏 보였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세상, 경박하고 날티나는 말투로 온갖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저게 정말 내가 알던 그 동서 예린이가 맞나 싶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녀의 그 의외의 모습보다도 나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바로 그녀가 나누고 있는 대화의 내용이 너무나도 원색적이고 속이 터지다 못해 새까맣게 녹아내릴 만큼 파렴치하고 악랄한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직도 눈 하나 깜짝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 제대로 못하는 인간인데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사람 구실이나 제대로 하겠어. 지들도 양심이 있으면 반병신 된 인간 평생 나한테 수발들라고 하지는 못할 거고 먼저 이혼하고 위자료나 두둑이 챙겨서 살 길 찾아가라고 하겠지. 여기 인간들은 그러고도 남아 세상 착한 척은 지들끼리 다 하거든. 아주 가식들이 줄줄 흘러넘쳐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여기 인간들이라니. 그녀는 지금 우리 가족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넌 앞으로 나한테 잘할 생각이나 해. 예전처럼 그렇게 해프게 다른 기집애들한테 눈 돌리고 그러면 바로 끝장인 줄 알아. 알겠어. 인생은 삼세판이라고. 내가 너한테 두 번째 기회 준 거 아주 고맙게 생각해야 할 거야. 그거면 다야. 내가 이 병신 같은 인간한테서 재산 두둑이 챙겨서 나갈 테니까. 너는 나 잘 모시고 살 준비나 하셔. 그래. 내가 대충 아는 재산만 해도 최소 20억은 될 걸. 20억 몽땅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내가 충분히 챙겨 나올 수 있겠지. 뭐 운 좋아서 저 인간 저대로 못 깨어나면 몽땅 다 내 차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크크크.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대화란 말인가? 여기서 반병신은 누구고 착한 척하는 인간들은 또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감이 왔다. 그토록 착하고 애교 많아 보이던 동서 예린 씨는 사실 가슴속에 시커먼 독을 품고 있는 저열하고 악랄한 독사였던 것이다.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오는 것을 느끼며 가까스로 뒷걸음질쳐 그 자리를 벗어났다. 당장이라도 뛰어내려가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 모든 것이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금 내가 들은 것이 과연 현실이란 말인가? 그날 밤 동서 예린 씨가 비상계단에서 쏟아냈던 그 악마와도 같은 말들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맴돌았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 모든 것이 무슨 소리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지금 내가 흥분해서 이를 그르치면 저 교활한 여자는 분명 또 다른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들 것이다. 그래, 침착해야 한다. 저 여우 같은 인간을 잡기 위해서는 나 역시 여우가 되어야만 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동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아닌 감시를 하기 시작했다. 물론 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 남편과 시부모님께는 시동생 병간호에 지친 동서를 돕는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더 자주 드나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동서가 예전에 그 싹싹하고 애교 많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시동생이 잠들어 있을 때면 병실 한 구석에서 몰래 통화하며 누군가와 히히덕거렸고 간호사들이나 다른 병원 직원들에게는 아나무인 격으로 행동하기 일쑤였다. 그런 그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반드시 저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리라 다짐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감시만으로는 부족했다. 보다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고민 끝에 나는 남편과 상의하여
흥신소에 동서의 뒷조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남편 역시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내가 비상계단에서 직접 들었던 동서의 통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자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의견에 동의해 주었다. 흥신소 직원은 우리가 건넨 착수금을 받자마자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2주일 뒤 흥신소 사무실에서 만난 직원은 정말 저희한테 잘 찾아오셨습니다라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그동안 자신들이 수집한 증거 자료들을 우리 부부 앞에 펼쳐놓았다. 그 자료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동서 예린 씨가 낯선 남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길을 걷는 사진 같은 차를 타고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동영상, 심지어 한 아파트에 함께 드나드는 모습까지. 흥신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 남자는 동서가 시동생과 결혼하기 전 거의 10년 가까이 사실혼 관계로 동거했던 남자였고 시동생과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밀회를 가져왔다는 것이었다. 그 아파트 관리인과 청소 아주머니는 아직도 동서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안 보여서 그 남자와 헤어진 줄 알았더니 한 2년 전쯤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별거 하다가 합친 줄 알았다고 증언하기까지 했다. 제정신이었다면 아마 그 당시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그 증거들을 쉽사리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나 역시 머리가 어지러질할 정도의 엄청난 정보들을 스스로 받아들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으니까. 하지만 내가 몇 번을 눈을 깜빡거리고 고개를 흔들어도 눈앞에 펼쳐진 증거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바로 내가 받아온 증거 자료들을 남편에게 모두 보여주었다. 남편은 나보다도 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듯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지금 당장 동생의 사고만으로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 동생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냐며 괴로워했다. 나는 예전에 시동생 생일날 발견했던 피임약 이야기를 꺼내며 어쩌면 동서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시동생에게 접근했고 그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임신을 늦춰왔던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제야 남편은 점점 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듯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시동생 곁에서 세상 가련한 피해자인 척, 헌신적인 아내인 척 연기하고 있는 동서의 머리채를 끌어내서 그 더러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지만 우리는 일단 그 토끼를 토끼굴로 확실하게 몰아넣기로 했다. 혹시라도 그 전에 눈치채고 그 바람 피운다는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라도 할까 싶어서 우리 부부는 치밀하게 덫을 놓기로 한 것이다. 남편이 먼저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주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재수 씨 요새 동생 보느라 많이 힘들지 안 그래도 몸 관리 잘하고 안정 취해야 할 시기인데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나 하자. 형수도 재수 씨 고생하는 거 안쓰러워해서 재수 씨가 좋아하는 해물찜이랑 간장게장이랑 해서 맛있는 거 많이 차려놓겠다고 하네. 라며 그녀를 집으로 초대했다. 동서는 그저 그 착한 척하는 인간들이 또다시 착한 척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지 아무런 의심 없이 덥석 미끼를 물었다. 다음 날 저녁 약속 시간에 맞춰 동서가 우리 집에 도착했다. 우리는 병원에 급하게 구한 간병인을 보내놓고 셋이서 이 중 한 명에게는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는 저녁 식사를 시작했다. 동서가 우리 집에 와서 한동안은 나는 그 독사가 마음껏 먹고 마시는 꼴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래도 임신한 몸인데 배도 제대로 안 채우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는 미안하지 않은가. 어느 정도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남편이 먼저 넌지시 말을 꺼냈다. 재수 씨 요새 정말 많이 힘들지. 몸도 무거운데 아픈 사람 간병까지 하려니 보통 사람도 몸이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정말 고생이 많아. 동서는 기다렸다는 듯 아주 가증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뭘요? 제 남편이고 제 가족인걸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뭐. 그래도 참, 가족이라고 해도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아니지, 재수 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최소 20억은 보장받을 테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네. 안 그런가? 남편의 마지막 말에 동서의 얼굴에서 순간 미소가 사라졌다. 내 20억이라니요. 그게 무슨, 어차피 깨어나도 반병신일 테니 재산의 일부분은 당연히 본인 거고, 운 좋아서 저대로 못 깨어나면 몽땅 다 본인 거라고 그렇게 좋아서 떠들었다면서 이제 와서 시침이 떼는 거야. 지금 남편은 침착하게 이야기하자는 나와의 약속도 잊은 채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바로 동서의 얼굴에 우리가 준비한 증거 자료들을 던져버렸다. 동서는 사방으로 흩날리는 사진들, 자신이 그 사실혼 관계였다는 남자와 함께 여기저기서 찍힌 사진들을 떨리는 눈동자로 살피더니 이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 이게 사실은요,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이거 보고 지금 무슨 생각하실지 제가 충분히 아는데요. 그게 사실은 내가 동서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동서 괜한 변명 늘어놓지 말고 그냥 사실대로 말해. 우리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지금 동서 부른 거니까 헛수고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것부터 대답해봐. 지금 동서 그 언제 태어나도 안 이상할 정도로 불러있는 뱃속에 있는 아이. 그거 정말 우리 서방님 아이 맞아? 아니면 동서가 그렇게 애틋하게 다시 만났다는 그 같이 10년이나 살았다는 이 남자아이야? 내 날카로운 질문에 동서는 갑자기 발끈하며 소리쳤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아이는 당연히 제 남편 우리 지성씨 아이 맞아요. 진짜 두 분 다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가 바람을 피웠든 이 애가 누구 애든 그건 저랑 우리 남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이렇게 제3자가 끼어들어서 사람 죽일 듯이 닥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 이건 우리 일이라는 그 말에 어찌나 화가 치밀어 오르던지 나는 동서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나도 모르게 손을 올려 그녀의 뺨을 내리치고 말았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동서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때 뺨을 맞은 충격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한동안 겹겹이 덮여있던 동서의 그 두꺼운 가면이 벗겨져 내리는 것 같았다. 동서는 갑자기 악을 쓰며 내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소리쳤다. 이게 어디서 함부로 손을 대 나 모델이야. 이 아줌마야. 너 같은 추녀는 그 낯짝이 두들겨 맞든 말든 피장파장 별다를 게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내 밥벌이고 내 재산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내 재산에 손을 대. 그래, 어디 한번 그대가 치러봐라. 너 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폭행죄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고소해라, 고소해. 당장 간통죄만 폐지 안 됐으면 콩밥 먹었을 인간이 뭘 잘했다고. 지금 큰 소리야. 그리고 내 그 잘난 재산, 그거 어차피 시간만 지나면 똥값 될 거다. 특히나 너같이 그렇게 인성이 썩어빠진 애는 그 썩은 인성에서 나는 악취가 결국 밖으로까지 새어나와서 네, 그 겉껍데기마저 오염시킬 테니까 어디 우리 서방님하고 이혼하고 나서 혼자서 그 썩어빠진 껍데기 둘러쓰고 얼마나 잘 사나 한번 보자. 내 그 썩어빠진 껍데기 발언 덕분이었을까. 나는 생전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서 폭행 혐의로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참으로 새로운 경험은 동서라는 그 인간 때문에 다 해본 셈이었다. 동서는 눈앞에 명백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동생이 사고가 난 후에 잠깐 예전 남자를 만난 것뿐 아무 사이도 아니며 뱃속의 아이도 당연히 시동생의 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럼 혈액검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하자는 우리 부부의 단호한 의견에는 질색을 하며
절대 못하겠다고 버티더군요.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스스로 거부하다니 정말 죄가 없다면 과연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참으로 씁쓸하고 슬펐던 것은 그 모든 사건이 있고 며칠 후 기적적으로 시동생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시동생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니 그가 크게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와 남편은 막 깨어난 지 며칠 안 돼서 아직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건가 싶었는데 사실 동서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느낌은 임신 소식을 듣기 이전부터 본인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곧바로 동서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시동생은 그 임신이 어쩌면 이런 자신의 의구심을 잠재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더더욱 태어날 아이만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살았는데 이렇게 끔찍한 사고를 당해 죽다 살아나서 듣는 소리가 아내가 외도를 했고 뱃속의 아이도 어쩌면 본인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라니 본인 자신이 너무나 바보 같고 절망스럽다고 하더군요.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난 시동생이 깨어나자마자 바로 이런 참담한 일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났다. 물론 그 분노의 대상은 당연히 동서 그 여자였고요. 동서는 아마 거짓말 조금 보태서 출산을 위해 수술대 위에 눕기 직전까지도 이 아이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목 놓아 외쳤을 것이다. 그 전까지도 그녀는 나와 남편의 감시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시동생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와 이 아이 당신 아이 맞다고 제발 정신 차려 라며 난동을 부리다가 병원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시동생은 그런 그녀의 꼴을 그저 침착하게 바라보며 그래도 당신이 바람을 피운 건 맞지 않느냐.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출산 당일 결과는 과연 어땠을 것 같나요? 동서가 아무리 자신의 무고함을 외쳐도 시동생은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기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하게도 아이는 시동생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 10년 동안 동거했다는 그 남자의 아이일 확률이 거의 확실해진 것이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동서 역시 태어난 아이의 친아빠가 과연 누구인지 마지막까지 도박을 한 건 아니었나 싶다.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나고 있었으니 본인 스스로도 헷갈릴 만하지 않았겠는가. 시동생은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틈틈이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다행히 동서가 외도를 했다는 명백하고도 숨쉬는 증거. 바로 그 아이가 있었기에 이혼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재판장에서 동서는 마지막까지 시동생에게 아이는 아이 아빠에게 맡길 테니까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며 눈물로 매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걸 듣고 알겠다고 할 만큼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시동생은 한때 아내였던 그 파렴치한 여자를 아주 냉정하게 거의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맨몸으로 집에서 쫓아냈다고 했다. 이건 정말 여담인데 나중에 흥신소에서 추가 정보를 구해와서 제게 다시 연락을 해온 적이 있었다. 제가 처음에 흥신소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동서의 결혼식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흥신소 직원의 끈질긴 조사에 따르면 그 사진 속 동서의 부모님이 동서의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게 또 무슨 말인고 하니 동서가 결혼식을 위해 따로 구한 대역 아르바이트 배우들이었다는 것이다. 원래 동서의 친정은 시동생에게 말했던 그럴듯한 동네가 아니라 서울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경기도 외곽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홀어머니가 아주 어렵게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다. 몸이 불편하셔서 집 밖으로는 거의 나오지도 못하신다고. 진짜 허언증이 심각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본인이 진짜 진실인 것 마냥 찰떡같이 믿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그 거짓말로 꾸며진 자신만의 세상을 직접 만들어서 그곳에 산다는데 동서가 딱 그 꼴이 아니었나 싶다. 마음 같아서는
저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까지 나서서 동서였던 그 인간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진짜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 외에는 마땅히 형사고소할 만한 건덕지는 없다고 했고 시동생 역시 그저 재산 분할 확실히 하고 그 상대 남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응당의 대가를 받아내는 것으로 이 모든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속 시원하게 성에 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혼자 아이 키우면서 분유값도 없고 기저귀도 한번 쓴 걸 잘라서 또 쓴다며 시동생에게 연락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처절하게 매달리는 그 여자의 소식을 전해 들으니 어쩌면 본인이 판 무덤에 스스로 들어가 혹독한 죗값을 제대로 치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혼 후 그 남자하고 다시 합쳐서 사는 건 아닌가 했는데 홀어머니가 사시는 친정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그건 또 아닌 모양이었다. 아마 그 여자는 사고가 난 시동생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뜯어내 그 남자랑 재결합을 하려고 했는데 맨몸으로 쫓겨났으니 그 돈이 없는 걸 알고 그 남자 역시 그 여자를 버린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 여자는 시동생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고 그 남자는 또 역으로 그 여자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으니 참으로 더럽고 추악한 악순환의 고리가 아닐 수 없었다. 다행히 그 지긋지긋한 고리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를 얻은 시동생은 지금도 남은 재활치료를 성실히 해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시동생은 이혼 후 제게 형수님, 이제 저 다시 도련님으로 불려야겠네요라며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는데 그 미소가 어쩐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저는 에이, 도련님 소리 이제 입에 잘 안 붙을 것 같은데 시부모님 안 계실 때는 그냥 저도 편하게 지성씨라고 부를까요 하고 장난스럽게 물었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오랜만에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면서 환하게 웃더니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 끔찍했던 사건 이후 시동생의 저런 진짜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시동생은 신혼집이었던 그곳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본인의 회사와 우리 집 중간쯤 되는 지역에 새로 집을 얻어 살고 있다. 저도 남편도 이혼 직후에는 걱정되는 마음에 자주 찾아가고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괜찮으니 너무 걱정 말라는 시동생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한동안은 그냥 전화로만 안부를 묻고 지냈다. 그래도 저희가 걱정할까봐 그는 매번 오늘은 뭘 먹었는지, 지금 어디로 이동 중인지 가족단체 카톡방에 시시콜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차가 막히면 차가 막힌다고,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마신다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있다. 본인이 겪은 그 엄청난 일도 감당하기 벅찰 텐데 오히려 자신을 걱정할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시동생은 정말 이런 험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만 더욱 짙어져 갈 뿐이다. 아까도 이 기억들을 하나하나 힘들게 짜내가면서 사연을 써 내려가고 있는데 시동생에게서 문자가 한 통 왔더라고요. 저녁 메뉴 뭐 먹을지 골라달라고요. 제육볶음이랑 부대찌개 중에 뭘 먹을까 고민이라길래 집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맛있는 감자탕이 잔뜩 있으니 퇴근하고 들러서 같이 먹고 가라고 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시동생은 제게 종종 교복을 입고 수줍어서 고개도 제대로 못 들던 어린아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생의 그 커다란 파도를 스스로의 힘으로 묵묵히 넘어가고 있는 진짜 어른이라는 느낌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한 어른이라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 거친 파도를 온전히 이겨낼 수 없을 테니 저도 남편도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 끝까지 그의 곁에 남아서 든든한 힘이 되어줘야겠죠. 부디 이 사연을 듣는 많은 분들이 단 한 번씩이라도 그 거친 인생의 파도를 힘겹게 넘고 있는 제 시동생에게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일도 혼자만의 힘으로는 온전히 해결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저 역시 이 사연을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모두가 그 어떤 인생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오히려 즐기고 웃으면서 가뿐하게 넘기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